안녕하십니까, 바라시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탐욕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들을 죽인 악마의 연인 오로르 마틴과 피터 슈미트 커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1일 프랑스령 쥐중의 섬인 코르시카. 이른 아침부터 코르시카 갈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명의 미국인 관광객이었는데 그들은 이날 아침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한 여성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쳐나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문의 여성은 남편과 드라이브 하던 도중 남편의 실수로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하며 운 좋게 자신은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탈출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구조를 요청한 여성과 신고를 한 미국인 관광객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조를 요청한 여성은 벨기에에서 온 25세의 여성 오로르 마틴. 그녀는 얼마 전 결혼하여 남편 마크 반 비어스와 함께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남편과 심야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고가 난 코르시카의 해안도로는 매우 좁고 굴곡과 극거부가 심한 도로였고 심지어 가드레일도 낮게 설치되어 있어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오로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헤엄없이 울었고 구조대원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 긁힌 상처와 타박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로르의 남편 마크의 시신은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마크가 아내와 신혼여행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의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에 빠졌습니다. 마크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마크가 비극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크의 장례식 이후 그의 가족들은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인 마크의 아내 오로르를 위로하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로르는 가족들의 연락을 피하였고 갑자기 그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로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마크의 가족들은 벨기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벨기에 경찰도 남편을 잃은 아내 오로르의 태도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그녀에게 연락하였으나 오로르는 벨기에 경찰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벨기에 경찰은 우연히 3년 전 벨기에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3년 전 사고와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에서 발생한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두 사고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크의 죽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6세였던 마크 반 비어스는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벨기에의 사업가이자 공인회계사였습니다. 마크는 평생을 일에만 빠져 살았으며 가족과 친구 이외에는 좀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수줍음이 많았던 마크는 다른 남자들처럼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여성과 데이트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나이가 40대가 가까워지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마크는 즉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배우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크는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에게 젊고 날씬하고 아름다운 가정적인 여성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오로르 마틴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배우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녀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집을 소유한 능력 있는 남성을 찾고 있었고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는 마크와 오로르를 연결해 주었고 두 남녀는 얼마 뒤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첫 만남 자리에서 너무 아름답고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오로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본 마크는 내성적인 자신과 다르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오로르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 마크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자란 오로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크의 부모님은 아들 마크가 오로르와 있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로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마크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자마자 마크는 오로르와 약혼하였고 마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오로르에게 청혼하였습니다. 1995년 3월 11일 마크와 오로르는 벨기에 브리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엔 대가족인 마크의 친척들과 친구들로 사람들이 붐볐으나 오로르는 언니 한 사람만 결혼식장에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사람들은 오로르와 그녀의 언니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마크와 오로르는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뒤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로 유명한 지중해 보석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1995년 5월 첫째 주에 코르시카 섬에 도착한 부부는 아름다운 코르시카 섬을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공부할 일만 하면서 살았던 마크는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며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크는 아내 오로르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마크는 아내와 함께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꿈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저녁, 마크와 오로르는 렌트한 닛산 자동차를 타고 노트르담 드라세라라는 곳까지 드라이브 하였는데, 이것이 생전 마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온 길에 마크는 갑자기 차를 제어하지 못하였고, 결국 자동차는 절벽 아래 바위로 뒤덮인 해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추락하기 직전 오로르는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했지만, 안타깝게도 마크는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로르는 울먹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곧 아무런 감정이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오로르는 이날 밤 저녁을 먹고 연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노트르담 드라세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로르는 소리를 치며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경찰은 흥분한 오로르를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일어난 일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녀는 이상하게도 경찰에게 좀 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갑자기 도로에 동물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이때 남편 마크가 동물을 치지 않으려고 방향을 틀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자 오로르는 남편을 찾기 위해 140m나 되는 절벽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온 그녀는 차에서 남편을 꺼내어 해변 근처로 끌고 왔고, 의식을 잃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로르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140m나 되는 절벽을 기어올라 지나가던 미국인 관광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로르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그녀의 말에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140m나 되는 절벽을 어둠 속에서 여자 혼자 장비 없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로르는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는데, 절벽을 오르고 내렸다고 주장한 그녀의 발이 이상하게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였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진술을 하는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일단 오로르를 진정시키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워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경찰이 절벽 아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과 해변 사이에 피자국이 떨어져 있었을 뿐 마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간 후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하여 바다를 수색하였고, 얼마 뒤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곳 바닷속에서 마크를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마크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안타까운 마크의 죽음을 사고사로 인한 죽음으로 결정하였고, 곧 그의 시신을 벨기에로 인도하였습니다. 마크의 가족들은 마크의 시신이 벨기에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마크의 아내 오로르가 가능한 한 빨리 마크를 화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족들은 화장에 반대하였으나 오로르는 남편이 생전에 만약 죽게 되면 화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벨기에에서는 사후 화장을 원한다면 생전의 지역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놔야 했습니다. 마크는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결국 오로르의 요청은 기각되어 마크는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마크의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아들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였고, 미망인이 된 오로르에게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였으나, 오로르는 이때부터 남편 마크의 가족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마크의 가족들은 벨기에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르시카 당국이 마크의 죽음을 사고사로 판정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벨기에 수사관들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마크의 가족들은 유일한 목격자인 오로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그날 저녁 발생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환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로르는 시댁 식구의 연락을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르가 시댁 식구의 연락을 피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12만 5천 유로의 마크의 집을 팔았고,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을 몰래 수령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로르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코성형이었습니다. 얼마 뒤 우연히 마크의 삼촌이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사의 내용은 마크의 사망 사고와 너무나 비슷한 사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어느 날 벨기에에서 한 여성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진 사고에 관한 기사였는데, 남편은 무사히 자동차에서 탈출하였으나 여성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의 가족들은 이 사고가 마크에게 발생한 사고와 너무 유사하다고 경찰에 제보하였고 두 사고 사이에 연관성은 전혀 없었지만 전부터 마크의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벨기에 경찰은 마크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다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행히 마크는 당시 아내 오로르의 요구대로 화장을 하지 않고 묘지에 잘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쉽게 묘지에서 마크의 시신을 확보하여 법의학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부원 결과 충격적이게도 마크는 절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아닌 돌멩이와 같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추락사고 당시 생긴 상처에서 혈흔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차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이미 마크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로르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마크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하였지만 부검 결과 마크의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즉시 벨기에 경찰은 코르시카로 사람을 보내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하였던 경찰과 구급 요원들을 인터뷰하였는데 벨기에 경찰은 그들에게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그들에게 사고 당시 오로르가 사고 직후 절벽 아래로 스스로 내려가 자신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 남편을 혼자서 차에서 꺼내 끌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체격의 오로르가 혼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었고 부검 결과에서도 오로르가 혼자 남편을 끌고 이동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로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분명 누군가가 그녀를 도운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오로르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결혼 전 오로르가 마크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폭력적인 아버지의 손을 떠나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기 위해 홀걸로 일하였습니다. 홀걸 일도 하고 술집에서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번 그녀는 일을 그만두면서 친한 친구에게 돈을 잘 버는 남자를 만나 편안한 삶을 사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로 그녀는 돈 많고 성공한 남자 마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크와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마크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보험 서류에 서명한 마크의 서명은 그의 서명이 아닌 위조된 서명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아마도 오로르가 이 서명을 위조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크와 오로르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을 안 가고 3개월 뒤 신혼여행을 간 이유가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남편을 설득해 신혼여행 일정을 미룬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어느 날 벨기에 경찰서에 오로르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 그녀에게 남자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보험금을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마크를 죽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르의 아버지와 헤어진 그녀의 새어머니도 경찰서에 찾아와 오로르가 보험금 때문에 마크를 죽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로르의 새어머니는 그녀의 남자친구의 이름이 피터 슈미트라고 말하며 오로르가 그와 모든 일을 꾸몄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터 슈미트라는 남자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터 슈미트는 독일인이었고 벨기에 나토 군사기지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로르와 피터가 1991년 암벽등반 수업 도중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잠시 헤어져 지내다가 1993년 2월 오로르가 일하는 업소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피터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였고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로르는 가게에 피터가 놀러올 때마다 그에게 어디서 돈을 번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터는 자신이 부자가 된 비밀을 오로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992년 피터는 나이트클럽에서 우르술라 데상이라는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피터는 금세 우르술라와 가까워졌고 만난 지 4개월 만에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신랑과 신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피터는 폭력적인 성격에 아내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내 우르술라는 피터의 옷장에서 숨겨진 현금과 수십 개의 가짜 여권과 신분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르술라는 피터에게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소리쳤는데 오히려 피터는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 피터를 신뢰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이 자동차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내 우르술라는 피터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터는 알겠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잠깐 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피터는 아내를 자신의 마츠다 MX-5 자동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갑자기 절벽 아래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적적으로 피터는 뒷창문을 열고 탈출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아내 우르술라는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고 얼마 뒤 자동차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피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홀로 해변으로 헤엄쳐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색을 시작하였고 4일 후 사고 장소에서 730m 떨어진 곳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터는 모든 것은 사고였다고 흐느껴 울었으나 경찰은 피터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터는 경찰에게 자동차 뒤 창문을 통해 어떻게 탈출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터의 옷이 전혀 젖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르술라의 가족들도 피터가 아내가 죽기 한 달 전 그가 우르술라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피터를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피터 슈미트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터는 아내가 자신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고 물에 빠진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다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는 집행유예 3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보험사로부터 아내 사망보험금 5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후에 마크 반 비어스라는 남자에게도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갑자기 절벽 아래로 차가 떨어졌고 용의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최근에 결혼하였고 그들의 배우자를 직접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피터가 자신의 아내에게 저지른 것처럼 오로르에게도 보험 사기를 치도록 설득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벨기에 전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악마의 연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경찰은 두 남녀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나 이미 피터와 오로르는 벨기에에 있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인터폴에 피터와 오로르를 등록하여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국제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한편 피터와 오로르는 벨기에에서 탈출하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아내의 죽음으로 얻은 보험금은 50만 달러, 그리고 오로르가 남편의 죽음으로 얻은 보험금은 130만 달러로 그들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주택을 구입하였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였으며 매일매일 요트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신용카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현금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활 패턴 때문에 당국이 피터와 오로르를 추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그들의 행방에 대해 당국이 파악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터와 오로르는 모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바하마로 도망칩니다. 그들은 2달 동안 바하마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미국 마이애미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은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하였고 운이 떨어지자 그들은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터와 오로르는 따로 다니면서 몰래몰래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연락하고 지냈으나 곧 경찰에 피터가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현금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오로르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오로르도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녀도 피터처럼 5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인터폴의 수색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피터와 오로르가 체포됩니다. 악마의 연인 피터와 오로르는 미국 언론에 의해 허니문 킬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체포된 28세의 오로르와 27세의 피터는 1998년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미국에서 벨기에로 인도되었습니다. 2001년 9월 재판이 시작됐고 악마의 연인 피터와 오로르는 손을 잡고 재판정에 도착하여 계속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범행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995년 5월에 코르시카 섬에서 발생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마크는 오로르와 함께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로르는 속이 안 좋다고 말하며 남편 마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로르는 차문을 열고 나와 길가에 서서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남편 마크는 아내를 부축해 주기 위해 함께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뒤에서 마크의 차를 따라오던 의문의 자동차 한 대가 정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복면을 쓴 피터가 나와 야구 방망이로 마크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크가 쓰러지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터는 마크를 차에 태우고 절벽 위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마크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 피터에게 제발 아내를 해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오로르와 마크가 코르시카 섬에 있을 당시 피터도 섬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터가 당시 코르시카 섬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나 피터의 아내가 죽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피터가 평소에 수많은 가짜 여권을 가지고 다녔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검찰은 피터가 가짜 여권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기고 코르시카 섬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결정적으로 피터도 그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터와 오로르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2001년 오로르는 15년형을 그리고 피터는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로르는 5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후 2006년에 석방되었고 피터도 6년만 복역한 뒤 2007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오로르는 석방 이후 피터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터가 석방된 이후 그와 다시 재회하였습니다. 만약 오로르가 초기 경찰 조사 때 말을 분복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터와 오로르는 막대한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평생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피터와 오로르는 모든 것을 잃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